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9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내년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보도자료인데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 올해부터 취득세가 많은 부분에서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또 고가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되는 국민들이 대다수겠죠. 그러나 알아두면은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중과받는 경우를 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알아서 나쁠 것은 없겠죠. 먼저 변경사항 1번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9억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매겼는데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 이 중간 부분을 선형적으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게 개선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8억 9,900만 원에 매수할 때와 9억 100만 원으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2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과거에는 취득세가 9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어요. 계단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선했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8억 9,9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백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게 취득세를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2%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오히려 유리해지는 것이고 7억 5천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그래서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적용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7억 5천만 원 이하는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리한 부분은 바로 적용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2%를 내던 분들은 이제 바로 1에서 2%로 오히려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억 5천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줍니다. 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2% 세율만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원래는 2.5%, 2.7%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도 2%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분양권을 사놓은 분들도 있죠. 19년 12월 31일 전에 분양권을 계약했다면 3년 뒤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기존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1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되지만 그 전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던지 집을 계약했던 분들한테는 다 유예기간을 주니까 피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사는 분들은 어차피 바뀐 거를 알고 사는 거니까 변경되는 세율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1세대 4주택부터는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한 세대에서 세 채까지는 괜찮은데 네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를 4.6%로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택은 1.1%에서 3.5% 이내에서 취득세를 냈는데 네 번째 주택은 무조건 4.6%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대의 기준은 소득과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단위인데 배우자, 자녀 포함이고 부모, 조부모, 시댁이나 처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기준은 생각보다 좀 넓죠.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 명의의 집이 개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시골집은 그대로 두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경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세대로 포함이 되시면 부모님 집 개수도 1세대 몇 주택 이 개수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따로 살아도 무조건 집 개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명의로 집을 사놨는데 우리가 별거 중이다. 그렇게 해도 집 개수는 1세대로 다 취급을 해서 전체를 합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거 하는 분들, 아니면 주말 부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따로 떨어져서 집을 구매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집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명의의 집 개수를 세대에 합산합니다. 그리고 만 30세가 넘지 않은 미혼의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처럼 무조건 세대에 포함해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집이 있는데 30세가 안 됐다. 그러면 미혼인 자녀는 따로 살아도 집 개수를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 자녀 명의의 집이 집 개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만 30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결혼을 하고 분가까지 하면 제외가 됩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면 당연히 집 개수에 포함이 되고요. 결혼을 안 하고 따로 살아도 포함이 되고, 결혼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면 그제서야 제외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 30세가 넘은 자녀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분가해서 세대 분리해서 살면은 그 자녀 명의로 된 집 개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 집 개수를 계산을 해야 네 번째 주택인지 세 번째 주택인지 두 번째 주택인지가 나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대 내에서 네 번째 주택을 살 때부터는 취득세가 4.6%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 부부가 있는데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고 장모님 혼자 고향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모시고 산다 이거죠. 그런데 아들 2명이 있어서 총 5명이 같이 사는 홍길동 씨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고향에 집이 2채가 있으세요. 그리고 홍길동 씨는 자기 명의로 된 집 1채가 있고 거기에 배우자와 아들 둘이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들들 명의로는 집이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몇 주택자인가? 1세대 3주택자입니다. 장모님이 집을 2채 가지고 있고 홍길동 씨가 1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3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추가로 1채를 더 사면 취득세를 무조건 4.6%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집이 좀 좁단 말이죠. 그래서 좀 큰 평수로 이사 가려고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네 번째 집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를 4.6%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향에 있는 장모님 명의의 집 있죠? 그거를 팔아가지고 집 개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지금 홍길동 씨 명의로 돼 있는 살고 있는 집 있죠? 이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집 개수를 줄인 다음에 이사갈 집을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 개수가 3채가 4채가 되는 순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4채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실거주 이사 목적으로 집을 먼저 구매를 한 뒤에 조금 있다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실거주로 이사 목적으로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4주택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예 조건이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러니까 이사 갈 집을 먼저 산 다음에 지금 집을 팔면은 안 돼요. 지금 집을 먼저 팔고 이사갈 집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집에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전세가 나갈 때 맞춰서 내가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낀 집을 사는 순간 취득세가 4.6%가 부과되는 거죠. 집 개수가 4채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가려면은 사는 집이 주인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이렇게 뭔가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일시적으로나마 4채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큰아들이 한 35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같이 살고는 있는데 추후에 결혼할 생각도 있어가지고 미리 좀 집을 사려고 한다. 이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자로 취급을 받아서 취득세를 4.6%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 이 큰아들이 만약에 자기 명의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외할머니 집을 팔아가지고 집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따로 독립해서 나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으로 30세가 안 된
둘째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요즘 분위기와 다르게 빨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28살, 9살에. 그래서 저 집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복잡합니다. 혼인신고를 시키고 난 다음에 세대 분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집을 사야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집을 사버리면 일시적으로나마 4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4.6%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살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부터 시켜야 돼요. 그리고 따로 나가 살게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그 아들 명의로 집을 사야 되니까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집을 사놓은 것들도 지분에 따라서 집 개수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세대 안에서 100%의 지분을 나눠 가지는 집은 한 채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절반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절반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면 두 지분을 합치면 100%를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집은 한 채입니다. 그런데 세대 밖의 사람과 나눠 가진 지분의 물건은 1%만 가지고 있어도 한 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시골집에 지분이 뭐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1%만 있어도 한 채로 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동명의로 내가 뭐 지분을 일부나마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렇다면은 미래 가치를 좀 따져가지고 지분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친척이나 뭐 형제 자매끼리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 있죠. 뭐 크게 투자 가치도 없고 뭐 미래에 뭐 개발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냥 뭐 부모님 집이어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집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전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족에게 전부 다 넘기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의 상황을 좀 따져보시고 집 개수를 미리 세어봐야 됩니다. 이 정책도 적게나마 적용 유예기간을 주긴 주었습니다.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년 3월 31일까지 잔금 내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만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년 12월 3일 전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 내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소급 적용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가 12월 3일에 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된 뒤 12월 4일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4.6%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항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같은 날 여러 채를 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룸을 뭐 3채, 4채를 투자해서 노후 준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은 동시에 여러 채를 살 때는 순서를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주택을 먼저 산 걸로 할게요 라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가주택을 먼저 산 걸로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비싼 거를 먼저 신고하는 쪽으로 하면 취득세가 절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집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집계수에 포함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택부터는 일괄적으로 4.6%가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 특히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분들은 기존에도 3채 이상인 경우가 많겠죠. 한두 채인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그냥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주택을 살 때 4.6%를 적용받는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의문사항 세 번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집계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의 취득세를 냈었죠. 그러니까 이미 주택수에 반영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의문사항 네 번째입니다. 법인으로 취득할 때도 적용됩니까?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기 때문에 4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이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집을 조금 싼 집을 사도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싼 집을 사야지만 적용됩니까?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개수만 따집니다. 15평짜리 2억
빌라를 제가 만약에 네 번째 주택으로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9년도까지는 220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92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이죠. 집값이 얼마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집 개수만 따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이미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분들 있죠. 그런데 주택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법인 설립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법인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사실 법인의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소규모 투자자들은 법인 설립을 하는데 별로 그 장점이 없고 오히려 단점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교육생들한테도 법인 설립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점점 더 개인이 주택을 사는 거를 막고 있죠. 그리고 있는 것도 좀 팔아라 라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조건이 좋아지는 건 없는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조건이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반사 이익을 보는 거죠. 법인의 장점이 있어 보여집니다. 점점 더 개인이 안 좋아짐으로써 법인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유주택자의 93%는 1주택자 아니면 2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네 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고 유주택자 중에 93%는 2주택 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정책에 의해서 취득세를 중과받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 투자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분들도 좀 수요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법인 설립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단점도 꽤 큽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본인의 재산과 향후 계획을 따져보고 설립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집 개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현 상황 유지죠. 굳이 더 살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에서 불리할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미래에 갑자기 계획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더 살 생각은 없더라도 지분 정리를 좀 하던지 개수를 좀 조정을 해서 2주택자 정도에서 멈춰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장 더 살 생각은 없더라도 혹시 내가 갑자기 한 채를 더 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괜히 취득세를 한 3배, 4배 더 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현 상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사긴 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집을 사기 전에 꼭 세대 내 주택수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 명의로 된 집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선 따져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다면 1, 2년 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 개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집 개수와 내 집 개수를 합치면 3주택, 4주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척이나 형제 자매 간에 나눠 갖고 있는 공동명의 집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분 문제로 나중에 중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크게 투자 가치가 없다면 친척이나 형제 자매한테 지분을 넘기시던지 아니면 반대로 지분을 내가 모두 다 인수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자녀 명의로 집을 살 계획이 있다거나 내 자녀가 조만간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은 안 할 건데 그냥 투자 목적, 미래를 대비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가 있다면 분가나 결혼 계획도 미리 고려해서 집을 구매를 할지 말지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취득세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2, 3천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간과하고 있으실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이사갈 집을 미리 사서 추후에 거기 사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4주택자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괜히 취득세를 더 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잠깐 4주택자가 됐다가 기존 집을 팔면서 3주택자로 돌아갈 예정인데 매도와 매수 순서를 반대로 하는 바람에 세금을 괜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
뭐 실거주 목적으로 미리 집을 좀 샀다가 나중에 이사 가야지,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지,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매도 순서를 따져보고 고민한 뒤에 결정을 하셔야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2020년부터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